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공평 인증샷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지도부와 만찬을 하면서 민주당 원내대표 두 후보의 손을 하나씩 공평하게 잡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따뜻해 보이고 좋습니다. 앞으로는 여야 지도부의 손을 공평하게 잡은 인증샷도 또 다양한 지역의 국민의 손을 공평하게 잡은 인증샷도 기대해 볼게요. 6월 9일입니다.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라 정신없는데 지금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허재 변호사님. 미국으로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네.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 하면은 정말 많지만 저는 제일 먼저 탐 크루즈 떠오릅니다. 어머, 톰 아저씨. 톰 아저씨 우리나라 팬들한테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할리우드에서 사실상 가장 친근한 배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네. 드는데 이 톰 크루즈가 최근 개봉한 영화 미션 임파서블 8편에서 또 엄청난 연기를 선보였다고 하거든요. 어허.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네네. 헬기에 탑승한 톰 크루즈입니다. 보세요. 두렵지 않다는 듯이 엄지척하더니 뛰어내릴 준비를 하는데요. 3, 2, 1 외친 뒤에 머뭇거림도 없이 정말 아래로 활짝 뛰어내렸고요. 우와. 펼쳐진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데 낙하산에서 불이 났어요. 어머머머. 불길이 꺼질 줄 모르고 더욱더 활활 타올라서 낙하산 거의 다 태워버리다는데 지금 아무리 톰 크루즈라고 하지만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건지 걱정스럽습니다. 톰 아저씨. 이야, 지금 보는 저희들이 지금 순간 마음을 졸며 가슴을 졸며 지금 저녁만 보고 있잖아요. 지금 유인경 평론가님. 네, 저는 봤죠. 보셨어요, 영화? 제 눈으로 보고도 믿지를 못했는데요. 네. 불붙는 낙하산에 의지해서 헬기에서 뛰어내는 고난도 스턴트 연기를 선보인 톰 크루즈 씨는요. 네. 외신에 따르면 톰 크루즈는 이번 영화의 촬영 중 불길에 휩싸인 낙하산을 맨 채 헬리콥터에서 무려 16차례나 다이빙하는 기술을 선보였고요. 이 부분에 개인 최다 기록 기네스 신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거 컴퓨터 그래픽 그러니까 불 모양을 컴퓨터 그래픽한 게 진짜 불 붙던 거라고요? 진짜 불이 붙은 진짜 거예요. 불이 붙은 거라고요? 예. 와. 근데 저 미션 임파서블이 처음 시작된 게 30년 전이거든요. 진짜예요? 네. 30년간 미션 임파서블의 주인공으로 이 시리즈를 이끌어온 톰 크루즈 씨는요. 대박 사건. 몸을 사리지 않는 액션 연기로 선보여서 이게 또 이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지만 야. 아무도 믿기 않겠지만 대역을 쓰지 않고 모두 진짜 자기 몸으로 이제 연기를 해냈는데요. 세상에. 이 연기를 보고 63세의 재벌급 수준의 재력까지 갖춘 톰 아저씨가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는 뭐 하고 있나?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네요. MZ 세대들의 반성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 멋지네요. 우리 톰 아저씨 영화 또 보러 많은 분들이 또 예약할 것 같다, 예매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근데 넓디 넓은 미국이니까 미국 한 번 더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박선배 변호사님.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 미국 테네시주에 못 말리는 악동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일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어허. 자, 고속도로 바로 옆 들판을 어머나. 달리는 얼룩말 한 마리 우와. 보이시죠? 따그닥 달리다가 저 혹시 좀 사람 아니에요, 지금? 네. 넘어질 뻔도 하고 어머머. 좌우로 꼬리를 흔들면서 드넓은 들판을 유유자적 걸어 다니기도 하고요. 야. 어슬렁어슬렁 주택가를 누비기도 하는데 네. 일주일 넘게 자유를 누리던 이 얼룩말 결국에는 붙잡혀서 이렇게 헬기로 수송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니, 아이고 세상에. 아니, 미국에서 13년간 살다 오신 최진봉 교수님. 네. 근데 저 얼룩말은 사람한테 해코지 않았는데 왜 잡아요? 그냥 좀 뛰어놀게 냅두지. 왜 그러냐면요. 저 얼룩말이 반려동물이었어요. 에? 반려동물이었다니까요. 누군가가 같이 키우고 생활하는 반려동물이었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저게 그냥 자연에서 뛰노는 얼룩말이면 뭐하러 잡아왔겠어. 잡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어머나. 이름은 에드라고 이름도 있습니다. 어머나. 에드. 에드. 미스터 에드. 예, 에드인데요. 네. 에드라는 반려 얼룩말이 새 주인을 만난 지 하루 만에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저렇게 온 천지를 뛰어다닌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부르면 애들아 이렇게 불렀겠네 주인이. 어디니 이렇게 불렀겠죠. 네. 하루 만에 탈출을 해가지고 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막 찾아야 되잖아요. 데려와야 세상에. 되고. 그러니까 관계자들이 총출동을 해가지고 저 애들을 찾기
학교에서 종횡무진 활동하면서 찾아 나섰는데 네. 사실은요 테네시주 같은 경우는 별도의 허가나 서류 없이 얼룩말을 반려동물로 같이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얼룩말을 집에서 얼룩말을 지금 길렀던 것 같은데 네. 가는 곳마다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아이고, 아이고. 얼룩말 네. 지금 보죠 넘어질 뻔하기도 아이고, 하고 아이고. 뛰어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네. 주민들 사이에서 화제의 스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보신 것처럼 네. 저렇게 뛰어다니다가 결국 헬기를 이용해서 호송에 오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8일 그래요. 만에 생포가 됐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안전하게 다시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 천만 다행이에요.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어머나 세상에 이름만 들어도 알콩달콩 부부 최민수 씨와 강지훈 씨 부부인데 근데 허재 말사님 근데 그 잘 나가는 최민수 씨가 용돈 받고 살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최민수 씨가 용돈을 주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살 것 같은 그런 캐릭터잖아요. 네. 그런데 아내 강준 씨한테 용돈 받으면서 조금 올랐다고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런데 이게 뭔가 좀 좋을 일인가 하는 거는 이렇게 용돈을 주기까지 이 두 부부의 스토리를 들어봐야지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강준 씨 소개할 때 천하의 최민수를 휘두르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지내냐면요. 요즘 두 사람 역할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어머나? 최민수 씨 환갑이 넘어서 화가로 전향을 했는데 따로 배운 적 없는 수준급 실력에 전시까지 종종 한다고 합니다. 우와. 그런데 강준 씨는요. 오토바이 면허를 획득한 지 10년 차가 넘었다고 합니다. 아니 오토바이 예전에 오토바이 하면 최민수 씨가 떠올랐는데 이거 뭐예요? 지금 진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요. 뭔가 역할이 바뀐 것 어머, 같아요. 진짜? 오히려 최민수 씨가 좀 정적인 일을 하는 것 같고 어머나. 취미로 그리고 업으로 사실상 이제 전시면은 뭐 화가나 다름없는데 네. 강준 씨가 또 최민수 씨 뒤에만 타고 다니는 게 싫어서 면허를 따게 돼서 10년째 지금 오토바이 운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강지훈 씨가 오토바이 모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어머나. 취미생활 왠지 바뀐 것 같기도 한데 신혼 때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야,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앞서 말씀드렸지만 두 부부 알콩달콩한 거 이미 뭐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최민수 씨가 용돈 받아 살 것 같지 그런 스타일 아닐 것 같다는 게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과거에 최민수 씨는 남한테 돈을 줬으면 줬지 어허. 본인이 뭐 용돈 받고 이런 거는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게 30년 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때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당시에 최민수 씨가 그 미스코리아 대회 때 당대 최고의 스타였으니까 게스트로 이제 출연을 한 거예요. 네. 축하 공연 해주러. 근데 강주윤 씨가 거기에 미스 캐나다 진으로 이제 출전을 한 거죠. 아.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첫눈에 최민수 씨가 반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때 모습인가 어머나 세상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결혼까지 하게 됐던 건데 네. 그 당시 최민수 씨는 터프가이 상남자 캐릭터로 그야말로 탑스타였었고 네. 반면에 강준 씨는 연고도 없는 한국에 와서 수입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최민수 씨 수입으로 강준 씨까지 다 생활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한 번은 강준 씨가 최민수 씨한테 너무 예쁜 우비가 있는데 네. 사도 될까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우비 가격이 그때가 90년대 초인데 30만 원. 어머나. 90년대에서 30만 원이면 아 지금 비옷 가격이 30만 그래서 원이라고. 너무 고가니까 아마 이제 허락을 구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말을 들은 최민수 씨가 뭐라 그랬냐면 당연히 사야지. 어머나. 왜 나한테 확인해? 어머나. 라고 호쾌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생활을 했었는데 네. 결혼 10년 차쯤 됐을 무렵에 마침내 강주훈 씨도 취업을 하면서 수입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강주훈 씨가 또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번 돈은 내가 쓰고 당신이 번 돈은 당신이 쓰나?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최민수 씨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아니 근데 뭔가 강주훈 씨가 이제 돈 좀 번다고 화장실 가기 전 마음과 갔다 온 마음이 달라진 걸까요? 최민수 씨의 답은 뭐였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저보고 아니야 준아 내 것도 다 준이 거예요. 준이가 버는 것도 다 준이 거예요. 최고의 남편인데? 아니 거야. 내 거 하나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멋지다. 거기서부터 탄생된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고 갑자기 거기서. 그러다가 이제 용돈도 유송이 아빠한테 조금씩 이제 나누게 됐는데요. 그 용돈 얘기는 사실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이
돈에 그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남편은 유독 좀 많아요. 근데 그 지인분들이 또 저한테 따로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중복된 도움을 우리가 나누고 있더라고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용돈을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다음에 30만 원이 얼마 전에 50만 원이 됐어요.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우리 최민수 형님이. 와, 용돈 오른 거 축하드립니다. 와, 대박. 30만 원에서 50만 원 많이 올랐는데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 근데 유인계 평론가님, 최민수 씨가 낭비벽이 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남들한테 돈을 잘 빌려서 용돈 체제로 들어갔다는 이 말이군요. 그렇죠. 전 제가 인터뷰해봤던 분 중에서 최민수 씨야말로 MBN 인기 프로 나는 자연이다에 가장 맞는 분인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연기 외에는 다른 개념이 없고요. 어. 그러니까 뭐 내 돈도 네 돈도 이렇게 하겠죠. 네. 근데 왜 저렇게 사단이 나게 됐느냐면 네. 뭐 빌려달라 그러자도 너 어렵지? 그리고 몇 억씩 나눠주기도 했고요. 세상에. 후배들에게. 어머나. 꺼달라면 다 꺼주기도 했는데 이게 정말 돈이 끝도 한도 없이 나가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강주훈 씨가 결단을 내린 거죠. 만약에 우리 집의 경제권이 나한테 있다고 하면 네. 딴 사람들이 최민수 씨한테 손을 벌리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용돈이 많으면 그것도 다 남한테 줄 것 같으니까 30만 원으로 동결해 뒀다가 세상에. 예, 최근에 들어서 이제 최민수 씨가 조금 나이가 들고 약간 공색해 보니까 50만 원으로 올려줘서 와. 최민수 씨가 아주 행복해하고 있답니다. 야, 지인한테 몇 억씩을 그냥 주기도 했대요. 빌려준 게 아니라. 근데 보세요. 이렇게 뭔가 이제 최민수 씨, 천하의 상남자 최민수 씨를 이른바 관리하고 사는 강주훈 씨도 사실 저도 사고 친 적이 있어요라고 고백했답니다.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해지면서 이게 다 내 돈이니까 제가 이제 투자도 또 이상하게 했었어요. 97년, 95년 그때쯤인가 그래요. IMF 때 막 주식 한번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최민수 씨한테 얘기 안 하고 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남편한테 한번 주식 해볼까? 그러니까 준아 다 해보고 싶은 거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3억 5천. 근데 그게 다 날아갔어요? 나도 그랬어. 근데 남편이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아니, 가장에 대해서 이제 금전적인 그런 이제 책임을 지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살다 보니까 이런 사고도 나도 치고. 대박 사건. 최재문 교수님, 주식으로 3,500만 원을 날려먹어도 진짜 일반인 집이 가정에서는 뭐 하는 거야 다를 텐데 지금 3억 5천을 날렸는데 지금 아무 소리 아닌데요 지금. 그러니까요. 최민수 씨가 저는 그냥 이렇게 이해합니다. 강주훈 씨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러네요. 그렇지 않고서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진짜. 답이 없어요. 설명이 안 되는 줄 그렇죠. 아네. 그러니까 애정이 떨어지면 이제 서로 블레임하게 되잖아요. 결혼 안 한 우리 호지연 변호사는 잘 모르시겠죠. 아, 이게 누구야? 하재근 평론가도 있네요. 네. 두 분은 모르시겠지만 네. 이제 애정이 떨어지면 서로 블레임하거든요.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근데 최민수 씨 근데 목사님은 최재문 교수 안 저는 그러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 용납하려고 다 노력하고 사랑하시잖아요. 있습니다. 네, 네. 사랑으로 하나 되려고 그렇지, 노력하고 그렇죠. 있고요. 근데 강주훈 씨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외동딸입니다. 외동딸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부모님이 캐나다에 살고 계셨어요. 근데 최민수 씨가 보니까 외동딸이면 얼마나 부모님과 함께 있고 싶겠어요. 그러네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딸을 한국으로 보내놓고 캐나다에 살고 계시니까 힘드시잖아요. 보고 싶어서. 그래서 최근에 그 장인 장모님을 한국으로 모셔왔어요. 어머나. 그래서 같이 살아요 지금. 여행 차원이 아니라 아니에요, 그냥 아예 같이 모셔왔어요. 살아요. 네. 어머나. 모셔와서 지금 화면에도 잠깐 나오고 있는데 네.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최민수 씨가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네. 그러냐. 처가 식구들과 함께 살자는 이야기를 본인이 했다는 거예요. 와.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제 강주훈 씨한테 최민수가 얘기한 거예요. 네. 내가 너를 30년 동안 납치했으니 부모님께 갚아야 한다면서. 와, 연기 대사 같다. 대단하지 아, 진짜, 않습니까? 어머나. 그 장인 장모를 모시고 와서 강주훈 씨와 함께 생활하게 했다는 거 너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덩달아 강주훈 씨는 남편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항상 챙겨주고 신경을 많이 쓴대요. 그러니까 야. 부모한테 잘하면 네. 당연히 아내는 남편한테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잘 안 하니까 잘 안 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진짜.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런 말. 남편은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것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뭘까요? 아니 그 머리 좋은 남편 최민수 씨에게도 네. 두고두고 후회되는 순간이 뭔데요?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용돈 문제예요. 아. 뭐라고 그랬냐면 네. 아내가 최민수 씨가 이게 방송에 나서 한 얘기예요. 네. 아내가 어느 방송사에서 말을 했대요. 어유 저 바보. 남편을 얘기하는 네. 거야. 아유 저 바보는요. 용돈 100만 원 불렀어도 내가 줬을 텐데 아. 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50만 원 달라서 50만 원 준 거예요. 아. 100만 원 달라고 했으면 100만 원 줬을 텐데 최민수 씨도 참 순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정말로 진짜 지금도 깨가 쏟아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 투닥투닥 하는 게 앞으로도 이렇게 알콩달콩한 모습 많은 팬분들과 시청자분들께 보여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우, 너무 샘나네요. 자, 분위기 바꿔봅니다. 어머니, 제목이 뭔가 좀 황당합니다. 허준 변호사님, 뭐예요, 이게 지금? 운전하다가 자기가 사고 낸 것조차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은 음주라든가 약물이라든가 졸음운전이라든가 이런 경우들이잖아요. 그렇죠. 지난 4월 28일 점심쯤에 서울 관악구의 한 골목길에 네. 위태롭게 운전하는 수상한 운전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허. 어떤 상황이었는지 일단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영상이 있어요, 네네. 도로를 주행 중인 흰색 차량입니다. 네. 왜 대각선으로 가는 거지 싶은 찰나에 뭐, 이게 뭐예요?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히고 맙니다. 오. 가해 차량이요. 아무런 대처 없이 가던 길을 그대로 가고요. 피해 오토바이가 저렇게 뒤를 쫓아가는데요. 뭐야? 가해 차량 어딘가 이상한 게 지금 안전 펜스와 또 충돌하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리고 운전자가 내리거든요. 네. 그런데 내린 이 운전자가 네.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아, 비틀비틀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어머나. 도대체 이 운전자는 무엇에 취한 걸까요? 지금 순식간에 이 짧은 순간에 하재근 평감 사고를 두 건이나 내고 지금 비틀비틀하면서 현장 이탈하려고 하고 있어요. 빨리 검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인데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네. 그 다음 상황에 또 영상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네. 네, 그 다음 상황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현장을 도착한 이제 경찰한테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손가락을 뻗어 보입니다. 네. 그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서는 저 멀리 걸어가고 있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네네. 재빠르게 달려가서 그 가해 차량 운전자를 경찰이 붙잡았는데 네, 비틀비틀하네, 어딘가 운전에. 수상한 행동이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가해 차량 운전자의 몸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네. 경찰이 이것저것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딱 봐도 검사를 해보면 최진봉 교수님 킁킁 뭔가 진한 알코올 향기가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걸음걸이나 초점 없는 눈,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는 모습이고 보면 야, 음주가 명확하다라고 생각해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음주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왠데 또 왜? 왜냐면요. 음주 측정 결과 음주가 감지되지 않았던 겁니다. 어머나? 아니 그러면 보세요. 최진봉 교수님. 네. 비틀비틀하는데 누가 봐도 음주, 낮술 먹은 것 같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 혈중 알코올로 측정했더니 음주가 아니래. 그러면 딱 한 가지, 나머지 한 가지 드는 생각, 우리 뉴스파이터 단연간의 경험으로 봐서는 뭐 네. 마약, 약물 이런 거 아니에요? 음주 아니면 마약이잖아요. 네.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건 명확하게 그렇게 보이는 건데 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손을 다 봤어요. 왜냐하면 주로 마약을 하면 팔에 아, 주사 자국이 있잖아요. 네네네. 주사 자국이 없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도 의심을 풀 수 없잖아요. 어허. 그래서 마약반이 출동을 합니다. 마약 수사팀이 출동을 해서 간이 시약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했더니요. 그랬는데 네. 이번에도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거예요. 어머나? 아니 그럼 보세요. 음주도 아니고 마약도 아닌데 아까 여러분 보셨죠? 내리자마자 사고 내고 두 건의 사고 내고 내리자마자 운전자는 비틀비틀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출동했던 경찰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었냐? 현장을 왜 이탈했냐? 약을 했냐? 이렇게 했는데 저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사고가 났었나요? 제가 사고를 냈나요? 경찰 왜 왔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자기가 사고가 난 줄도 모르는 상태였더라고요. 음주를 감지를 했는데 음주가 미감지가 돼서 마약인지 옷을 들쳤죠. 차량 내부도 수색했는데 이런 것도 발견치 못해가지고 뭐지 하다가 본인이 정신과 약을 처방받고 먹고 운전을 했다고 이제 시인을 한 거죠. 아, 수면제를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건데 다행히 큰 뭐 인명사고 피해는 안 나서 천만 다행이긴 한데 허주현 변호사님 그러면 수면제 앞서 뭐 이경규 씨 사례도 잠깐 봤습니다. 저희가 수면제를 먹고 운전대를 잡다 저렇게 접촉사고 내면 그건 처벌 안 받는 거예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 오토바이 운전자가 상해까지 이르렀다고 하면 이게 특가법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설령 상해까지 이르지 않았거나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약물이라든가 설령 그게 처방받은 약물이라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복용을 하거나 잘못 복용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기만 하더라도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단순히 약물뿐만 아니라 음주, 흡연 그리고 과로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인정이 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운전할 때는 항상 건강한 상태에서 정신이 똑바른 상태에서 운전대 잡아야 된다는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맞아요. 시청자분들 중에도 혹시 뭐 감기약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이 약사분께서 처방하실 때 이 처방전대로 약 주실 때 이 약은 많이 졸릴 수 있어 막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감기약, 수면제 등등등. 그리고 여러분 건강검진 받을 때 수면 내시경 받으면 꼭 운전하지 말라고 당부하잖아요. 마찬가지 이치니까요. 꼭 그런 거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첫 주말을 엊그제 맞았습니다. 취임 첫 주말 일단은 지친 몸과 마음 아무 일도 안 하고 일단 쉬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허주연 변호사님? 대선 레이스가 굉장히 힘들었던 만큼 좀 쉬는 주말을 보냈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고 어머나. 합니다. 당 대표 시절 함께 일했던 지도부 24명을 초청을 해서 만찬을 가진 건데요. 진짜요? 보통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직후에 첫 주말을 공식 일정보다는 휴식을 통해서 보내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전현직 지도부들을 모두 추대를 한 건데요. 네. 보통 한 달 정도 지나야 여당 지도부와 이렇게 만나는데 이것 역시도 좀 시기적으로 빠른 편이거든요. 빠르네요. 그런데 분위기는 참석자들이 전하는 분위기도 그렇고 이 여러 가지 진행 상황, 뭐 의전 같은 것들을 봐도 그렇고 굉장히 자유롭고 격이 없고 소탈한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만찬 당시 이재명 대통령 양 옆에 앉은 사람이 차기 당대표 출마가 유력한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자리를 했는데 네. 사실 요 모습이네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의전 서열대로라고 하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앉아야 되는 게 맞는데 격식을 따지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여서 저렇게 자유롭게 앉았던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만찬 때는 좌우로 앉았군요,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한식 코스 요리에 와인을 곁들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민생 안정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국민 통합을 위하여 이런 건배사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뭐 격이 없고 그런 걸 떠나서 일단 하재근 평론가님 대선 승리하고 첫 주말이었잖아요. 지금 저 여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에서 일단 저 표정이 모든 걸 다 지금의 분위기를 다 얘기해 줍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승리 이후에 첫 번째 공식적인 저런 자리니까 뭐 모두들 다 기분 좋게 네. 그렇게 모인 것 같고 또 민주당이 이렇게 뭐 수직적인 위계가 강한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강한 조직도 아니고 또 저기 모인 사람들 사이에 무슨 계파 간의 갈등이 심해가지고 마음속으로는 어색하고 그런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기뻐하는 모습들이 표출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 모습 중에서도 네. 특히 이재명 대통령하고 양 옆에 김병기 의원하고 서영교 의원이 함께 셋이서 찍은 사진이 화제가 됐는데 요 모습이네요. 손을 한 짝씩 잡고 있습니다. 네. 저 어떻게 된 거냐면 저 두 사람이 차기 원내대표 후보자들인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하고 공평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쪽씩 잡고 사진을 찍자 그렇게 제안해서 저 사진이 나왔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 모습도 그렇고 저는 또 이채로운 게 유인경 평론가님 앞서 단체 사진 지도부와 단체 사진 찍은 다음에 한 사람이 옆에 와서 요즘 SNS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보니까 요즘 보세요. 자기 SNS에 딱 올리려면 투샷 대통령하고 찍은 것만 있어야 되니까 옆에 한 사람이 또 안 깨가지고 뭐 정청래 의원부터 해가지고 보세요. 딱 이렇게 역시 SNS를 잘 아는 대통령답습니다. 딱 SNS에 올릴 수 있게 해줬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SNS 위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기도 네. 한데요. 또 그만큼이나 대통령 자리라는 게 이런 자리 간격 1cm, 1mm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세심하게 신경 써주네요. 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요. 13일날 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붙은 두 분은 이번 주 더구나 금요일이네요. 네. 남성과 또 여성의 대결을 기도해서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분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기울기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소영교 의원이 약간 기울었어요. 몸을 이재명 대통령처럼. 소영교 의원이 당겼어요. 아, 그러네. 설득이네요. 다 각자 해석을 예, 할 수 제가 있는 농담으로 드린 거지만 말씀이에요. 철저한 중립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와, 있다라는 대박 것이 사건. 저 사진 한 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찬에서도요 강조한 말씀이 뭐냐면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은 절대 하지 않고 네. 더 열심히 해서 준비된 여당의 면모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오간 것으로 했습니다. 또 만찬 후에는 SNS를 통해서 만찬 소감을 올리면서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이 실제적으로 나아지는 것이다.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원팀 정신으로 강하게 뭉쳐서 네. 이제 대한민국 향해서 힘차게 나가자라고 강조하셨다는데 이 말씀, 이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시청자분들, 국민분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찬 자리에 정말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 궁금증을 이렇게 얘기해 준 분이 있어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뭐였습니까? 된장국 9국 그리고 갈비 몇 점, 옥동구이. 저희가 정원에서 이제 관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각각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투샷씩 이렇게 저희 사진을 다 찍어주셨어요. 단체 사진도 찍었지만, 근데 다들 그래도 김민석 총리 내정자나 정청래 전 최고도 이게 참 오래된 베테랑 정치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어색하게 찍으신 거예요. 어색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통령으로서 이재명은 처음 만났으니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날 다 투샷이었고 3샷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원내대표 후보 두 분을 이제 왼쪽 오른쪽. 그래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공정하게 보이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셨어요. 서영교 의원한테 이번에 반드시 원내대표 당선되기 바란다 이렇게 이제 발언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김병기 의원은 이번에 원내대표 꼭 당선되길 바란다. 똑같은 말을. 그런데 그게 반드시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해서 사람들이 지적하니까 김병기 의원도 반드시 당선되길 바란다. 와, 진짜 그 부사어 반드시 그거 하나 뺐으니까 다시 정정하고 그 정도로 지금 공평하게 신경을 쓰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화기애애한 모습만 찍힌 게 아니라 이 같은 장소 찍힌 이 사진 때문에 지금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박섬혜 변호사님. 논란의 중심에 선 사진이 있습니다. 이 박홍근 의원도 SNS에 이날 촬영한 사진을 올렸는데 여기에 인공 수영장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정자가 놓인 풀밭에 파란색 타일로 마감된 직사각형 형태의 긴 수조가 눈에 들어옵니다. 주변에는 대리석 재질의 석재로 둘러싸여 있는데 수조 내부에는 물도 들어가 있습니다. 점점 깊은 물로 들어가는 형태인데 박 의원에 따르면 길이가 5m에 불과하고 물의 깊이도 가장 깊은 곳이 성인 무릎 정도 높이에 불과해서 당시 만찬 참석자들끼리 개 수영장 아니냐는 관측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강아지 6마리, 고양이 5마리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개 수영장일 것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저 정도 저 수영장 다시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물놀이공원 이 테마파크 그런 데 많이 가보시잖아요. 유명한 물놀이공원 많으니까 워터파크 이런 데. 근데 그런 데 가면 이제 요만한 유아들 노는 데는 저 정도보다 더 낮을 수도 있고 수심이. 저 정도는 성인들이 들어갈 높이는 아니잖아요. 들어가봐야 한 종아리나 찰까 물이 그죠? 그 정도니까 저거는 성인들이 놀 수영장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막 퍼뜩 드는데, 물론 갈수록 수심이 좀 깊어지죠. 지금 보세요. 사진이 갈수록 앞방향으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는 형태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자, 이게 개 수영장이란 의혹이 제기되는 걸 따져보기 전에 하나 딱 짚어보고 싶은 게 박섬혜 변호사님, 저기가 그래도 대통령 관저 내부 시설물이잖아요. 여당 의원이라고는 하지만 대통령 초대받은 지도부 중에 한 명인 박홍근 의원, 여당 의원이 올렸다지만 대통령 관저 내부 시설물 저거 막 올려도 되는 거예요, 일단? 사실 대통령 관저는 건물 내부이든 건물 외부 풀밭이든
보안 시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전에 경호처장이 지정해 두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러한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는 행위는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처벌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실제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다고 하더라도 이 촬영된 사진의 내용이나 공익성, 나아가서 이 보안시설이 명확히 드러났는지 여부에 따라서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단언하지는 못하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박홍근 의원은 아마 이 문제, 뭔가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 보다도 지금 저게 개 수영장 아니야라는 의혹을 먼저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진을 놓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뭐야, 개 수영장을 만들어놨어? 라는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 번지고 있대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동 그 관저를 처음 가봤잖아요. 관저 건물이 있더라고요. 건물 뒤편으로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에 작은 그걸 수영장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크다면 큰 수영장이고요. 근데 그걸 조그맣게 아주 축소해 놓은 얕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뭘까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뭘까? 이게 얕은데 모양은 똑같은데 수영장하고 쓸모가 그렇게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개가 쓴 걸로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 깊이가 2단으로 돼 있는데 저 멀리 보이는 쪽은 한 30cm 정도 깊이고 이쪽은 한 50에서 1m 정도 무릎 조금 하고 저기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수영장은 일단 아니고 욕조 개념처럼 적잖아요. 전에 대통령실에서 조경용으로 했다는데 조경용으로는 저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가 제일 개 수영장 같다라고 하니까 다들 동의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럼 개 수영장이면 개털이 빠져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개털을 찾아봤는데 없길래 야 물을 진짜 많이 갈았나 보다 이런 얘기도 하다 이런 논란까지 나오는 지경인데 전임 대통령 부부가 국민한테 어떻게 비쳤으면 이런 주장이 나와도 허준 변호사님 하나도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도 신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까? 일단은 저 수영장처럼 생긴 게 글쎄 수조인지 수영장인지 명칭도 일단 불분명합니다만 저게 개 수영장인지는 저걸 시공한 그 업체나 뭐 그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지금 그걸 시공한 업체가 어차피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 이 연루되어 있는 업체에서 인테리어를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 확인을 하기보다는 당사자 측에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사실은 더 빠를 것 같거든요. 근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금 해명을 하는 건 뭐냐면은 외빈이 방문을 할 때가 있고 야외 행사를 할 때 좀 보기 좋게 만들어 놓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조경시설, 수경시설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더 의혹을 제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일 당시에 머무르던 동안 수돗물을 좀 과도하게 썼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파면 선고 뒤에 일주일 동안 사용한 수돗물 양이 무려 220톤이 넘는데 이걸 어디에 썼냐. 그럼 저 수영장에 물을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에서 쓴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고가의 캣타워라든가 욕조 같은 것들을 혈세로 사들였을 가능성까지도 지금 민주당 측에서 제기를 하면서 이게 국고 횡령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2023년 가을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만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그때 또 쓰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가자지구 사태 때문에 2024년 5월에 방한을 했거든요. 네. 저 시설이 뭔지는 확실히 지금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의 해명이 국민적인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를 잃은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재명 교수님. 저 용도가 개 수영장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국정조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확인이 필요할 부분도 있겠죠. 근데 뭐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이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정말 수경
용으로 조경용으로 했냐 외빈이 방문했을 때 그거는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게 원래는 예전에 외교부 장관 공간을 활용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방문했던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저 지금 수영장이 조성된 저곳이 잔디밭이었대요. 그냥 네. 저 옆에 있는 잔디밭과 똑같은 장소였는데 굳이 저기에 수경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저기 수경시설을 만들면 조금 더 연못처럼 이렇게 만들지 저렇게 직사각형으로 만들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저 수영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네. 아마도 차후에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가 작동이 되다 보면 공사 과정 일체에 대한 조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가까운 건설회사 측에서 네. 공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네. 과정을 수사하다 보면 아마도 저와 관련된 자료들도 나오지 않을까 전망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사실관계를 밝힐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대선 패배 이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볼게요. 오늘 의원총회를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관련해서 중요한 의원총회가 있었다는데 어떤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허준 변호사님. 네,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와 차기 지도체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론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할 거냐, 그렇다면 언제 할 거냐, 그럼 전당대회까지 비대위 체제를 지금 비대위 체제를 관리형으로 유지할 거냐,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외부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서 네. 혁신형 비대위 체제로 가서 당을 전체를 수술하고 전당대회를 맞이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방안들이 각자 당권을 노리는 계파들 간의 계파 갈등으로 사실상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지난 의총 때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부분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였고 또 향후 지도 체계에 대한 논의였잖아요. 지금 당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를 했고 김 비대위원장이 지금 혼자 남아 있는 상황인데 본인 거취에 대해서 여러 의견 듣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퇴 의사는 표명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김 위원장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9월 초까지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그리고 5개의 개혁안도 내놨는데 주로 이 대선 패배 원인으로 꼽히는 후보 교체 파동에 관한 당무감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추진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5가지를 이 혁신 공약 5가지 내놨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 지금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지금 상당히 지금 뜨거운 감자예요. 대선 후보 교체 당시 여러분 다 아시죠? 김문수, 한덕수 그 단일화 과정에 정말 희대의 코미디 같은 상황이 펼쳐진 거 그걸 진상 규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굳이 따져보면 직전에 당대표가 누구예요? 한동훈 전 대표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따져보니까 2024년 7월에 당대표에 취임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2년간의 임기가 당대표인데 따져보니까 내년 7월까지가 당대표 임기겠죠. 그러니까 9월 전당대회가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겠다. 지금 그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생각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 5가지를 내놓은 상황인데 관련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을 살릴 수만 있다면 당원 당규에 따라 저에게 주어진 다양한 권한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선출되는 분이시죠. 교섭단체 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원당규에 따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더 정당성이 있는지는 기자님께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얘기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를 다음 주에 뽑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아까 기자 질문에도 새 원내대표가 뭔가 새로운 체제에 대한 어떤 권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애둘러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예요? 난 그냥 안문을 할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친윤계가 반발할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바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 내용을 보면 단일화 과정에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환영한다. 다만 처음부터 부당 단일화로 규정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진상 규명 절차의 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매우 잘못된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서 단일화 과정의 적법성은 법원도 분명하게 인정했다고 첨언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당무감사 통해서 밝혀내보겠다니까 지켜볼 일이고, 지금 9월 전당대회를 치르겠다는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생각에 대해서 당내 국민의힘 내에 또 다른 젊은 의원인 이 사람이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초 전당대회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입니다. 지금 그 소위 말해서 친윤 친한 갈등이 굉장히 격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통령 경선을 불과 한 달 전에 마무리하고 치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한 3, 4개월 정도 이후에 또다시 경선을 치르게 되는 건데 그러네요. 당내 경선이라고 하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는 것이 계파 간의 갈등이 심화된다는 점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 당내에 소위 말하는 계파가 완벽하게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또다시 경선을 치르게 되면 당내 반목이 심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굳이 분류를 하면 김재섭 의원은 이 소장파면서 중도 성향으로 분류가 돼요. 각종 언론에서는. 개파색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이 9월 전당대회에 대해서 친한동훈계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그러면? 친한계에서는 뭔가 환영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화 의원이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뭐라고 올렸냐면 젊은 비대위원장의 고뇌를 응원한다. 당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이고 쇄신의 발걸음이다. 이제는 깨치고 나갈 때다. 오랜만에 한여름날 소나기 같은 청량함을 느낀다. 이제는 깨치고 나가야 그래야만 끝내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막 환영한다는 듯이 글을 올렸습니다. 왠지 친한계에서는 이번 대선 기간 동안 나홀로 선거 유세를 했던 한동훈 전 대표의 인기, 위력을 실감했기 때문에 빨리 전당대회 가지고 뭔가 당권을 쥐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까요? 관련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의원총회 좀 전에 2시 시작했거든요. 그때도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개혁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고 심지어는 제 개인 신상에 대한 비난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의원분들 중에 나이로는 막내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지도자답게 의원님들의 다양한 생각을 품고 희망을 녹여내겠습니다. 보수는 품격입니다. 품격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철 씨 노래 가사 중에 어리다고 놀리지 마. 그럼 난 지금 당대표야.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랑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990년생이에요. MZ세대도 아니고 알파 세대의 나이입니다. 되게 뭐 정치에서야 뭐 의원 선수나 밥그릇으로 하지만 젊은 피를 수혈해서 행보고 성적순이 아니듯이 그 정치도 나이 순이 아니다를 강조하고 싶은 모양인데 결국 국민의힘 당원들의 마음이 다 합쳐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당신과 민심을 얻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의총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의총이 시작되면 문이 굳게 닫히고 앞에 당직자들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총장을 드나든 의원들 통해서 조금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 선거를 빨리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더 많은 이야기들은 파급적이면 하여간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 저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사퇴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여기 원내대표 선거가 있잖아요. 원내대표 끝나서 그때 다시 재심을 합시다. 친윤 성향의 의원들은 김용태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빨리 물러나라는 그런 말씀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퇴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난상 토론이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이제 취임 이후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은 이제 아주 찰떡궁합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금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까 지금 고심하고 있는데, 패배한 야당 입장에서는 근데 최재봉 교수님, 물론 외부에서 볼 때는 지금 또 이렇게 뭔가 지금 이 내부의 내용 겪고 있냐 하겠지만
국민의힘이 거듭나려면 이 과정은 필수 불가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물론 변화를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하긴 한데 이게 계파 싸움이 너무 깊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이해관계가 정말로 아무런 사심 없이 국민의힘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접근한 문제가 없을 수 있죠. 근데 지금 다 들으시지만 친윤계, 친한계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 김문수 전 후보 파도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도 제가 볼 때는 결론을 내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결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친윤계는 빨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권성동 원내대표 사임에 사표를 내긴 했지만 계속 직무를 하고 있잖아요. 16일 날 원내대표 새로 만들면, 그러니까 뽑으면 그 원내대표가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임명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김용태 위원장은 못 물러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배경에는 친한계가 있어요. 또 친한계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더 가야 된다. 안정적으로 잘 가다가 나중에 좀 시간 지나서 전당대회를 하자. 대표를 뽑는.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 두 계파가 부딪히는 상황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대단히 어렵다.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모든 사심을 내려놓고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계파별로 이해관계와 득실이 다르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좀 전 얘기 중에 김문수 전 후보 파도 생겼다는데 김문수 전 후보 얘기 나온 김에 박성배 변호사님, 김문수 전 후보가 누구한테 전화를 최근에 받았다면서요? 누굽니까? 김문수 전 후보가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이틀 만에 먼저 전화를 건 것인데 양측의 통화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요? 통화는 1분 남짓 진행됐고 이 대통령은 김 전 후보의 건강과 배우자에 대한 안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 전 후보는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화답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안부 외에 정치 현안과 관련한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부를 물었다. 전화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안부를 묻고 진짜 안부만 묻고 끝났을까요? 최재범 교수님. 아니 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안부에 깊은 얘기를 나누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국민의힘의 직책을 맡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경쟁자로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저런 표현을 쓰고 저렇게 전화를 하는 것은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취임 당일날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권영국 전 후보도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경쟁을 했던 분들한테 전화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선의 경쟁을 잘 띄워줬고 결론이 나왔으니까 이제 통합의 메시지로 가겠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의중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 전 후보 얘기 나온 김에 허주연 변호사님, 김문수 전 후보가 포착된 사진 한 장 놓고 지금 말들이 뭐 영상 놓고 말들이 많다면서 뭡니까? 김문수 전 후보가 서초역 7번 출구에서 목격이 됐거든요. 그런데 서초역 7번 출구는 뭘로 상징하는 곳이냐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윤어게인 집회가 열리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거기 참석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지나가는 길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병원에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인데 자택에서 낙성대역에서 서초역에 들러서 여기서 마을버스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로가 과연 빨리 병원에 가는 길이 맞느냐, 그렇다면 뭔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여기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저도 제 영상 유심히 봤는데 처음에는 이 무슨 피켓을 든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근데 차창 버스 창문에 반사된 그 집회하신 분이 한 게 반사됐더라고요, 진짜. 정말 절묘하게 손들은 딱 그 부분에 유리창이 있어가지고 태극기 뭐 이런 게 이제 반사가 된 건데 이제 그 김문수 전 후보가 마을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 집회장 앞에서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거나 뭐 V자를 그리거나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집회 참여자들이 상당히 고무가 됐던 것 같고 저마다 SNS에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면서 뭐라고 썼냐면 뭐 7일자 윤석열 어게인 서초 집회에 버스 타고 나타난 김문수 형님, 아직 문수 형님께서는 이 싸움을 포기한 게 아니다. 직접 오셔서 사기를 팍팍 올려주고 가신다. 이런 식으로 올렸고 또 다른 네티즌은 서초 집회 김문수 후보님 등장. 역시 통합의 아이콘 모두를 안고 가실 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용기 상당히 고무된 듯이 글을 올렸는데 김 전 후보 측에서는 집회에 참석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뭐 지인분 병문안 가려던 중이었다고 이제 국민의힘 측은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오얏나무 뭐 가끔 고쳐 쓰지 말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뭔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행동 하나하나에 온갖 얘기들과 추측들이 난무하는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